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유럽 계몽군주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엔 서유럽의 절대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동유럽의 절대주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서유럽의 절대주의와 동유럽의 절대주의가 차이가 있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 동유럽의 절대주의 부분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계몽군주라는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되게 동유럽의 절대 군주들을 계몽군주라고 지칭을 하게 되죠. 자, 이 계몽군주들은 개념이 뭐냐면 주권이 다수보다 한 사람에게 유래됐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계몽과 개혁을 주욕한 군주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제후죠. 제후나 왕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있지 않고 제후와 왕에게 기속되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절대 권력을 어떤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개선 이런 개혁에 주력한 군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박정희식 통치 스타일, 그래서 정치는 독재하지만 경제 개발을 했던 그 스타일하고 비슷하죠. 개발 독재 형태의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계몽군주의 개혁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종교적 관용, 산업의 자유, 그다음에 농민 해방, 학예 보호 장려, 그다음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했다. 그래서 위로부터 군주가 봉건의 여러 계급들을 종속시켜 절대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것은 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부르주아 세력들이 그 당시에는 동유럽에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융커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주로 관료나 귀족 군사 장교로 이제 임명해서 그들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부터 개혁보다는 위로부터 개혁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사람은 프로이센의 프로이덴 2세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 그 다음 러시아 에카테리 여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0년 전쟁 이후와 그 다음에 30년 전쟁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독일의 정치 상황들 보면 16세기 이후의 정치 상황들 보면 되게 복잡해요. 겉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큰 틀 안에 있지만 그 안에는 거의 독립적인 정치단이었던 영방 국가나 자유도시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포르쉐이라는 나라도 연방 국가의 하나였죠. 그래서 대개 보면 신분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제후 구간에 신분제 국가가 있어서 그 연방의 내정이나 외교상의 주요 사항들을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리고 30년 전쟁 이전에는 이 군주가 어떤 일을 하려면 신분제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갖고 연방의 어떤 그 국가 권력 구조에는 그는 군주와 신분제에 의해 대등한 어떤 그 성립이 있었고 이걸 이원적 성격의 국가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30년 전쟁 이후에 점점 신분제 의회가 점점 무력화되고요. 점점 군주권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방 국가 단위의 절대 왕정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살펴본 나라가 포유센이에요. 포유센 한번 볼게요. 자, 포유센은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 1400년경에 이제 호헨조르가가 있어요. 호헨조르가 선제후라는 것은 그 금인치서에 따라서 뭘 선발할 수 있는 제후냐면 항제를 선발할 수 있는 제후예요. 그래서 좀 끝발이 있는 제후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7명의 선제후 중에 제일 세력이 컸던 건 아니에요. 조그만 세력에 불과했고요. 주로 이제 어디에 있었던 세력이냐면 브랜덴부르크에 있었어요. 우리 브랜덴부르크 하면 뭐가 생각되죠? 그 베르닝의 그 브랜덴부르크 무슨 생각하죠? 동서독의 어떤 그 분단의 산지인. 근데 이 브랜덴부르크는 베르닝을 지칭했어. 그 베르닝과 그 부근 지역을 브랜덴부르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 그 종교개혁 때 루트파로 개종을 했고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와 토지와 재산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18년 독일 기사단이 개최한 동프레선 공국, 여기를 이제 30년 전쟁 와중에 결혼 동맹을 통해서 획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 이제 됐고 국명을, 그리고 이제 베스트팔렌 전쟁 조약 과정에서 포멜리안, 그 다음에 만데부르크
민덴 이런 것들을 획득했는데 이 포메리안 지역도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지역을 획득했던 건 아니고요. 주로 동포메리안 지역을 이제 획득했어요. 서포멜리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그 포이센이 스웨덴과 투쟁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서포멜리안 지역을 획득하게 되죠. 이 포멜리안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기 이제 그 브랜덴부르크 선제국, 그 당시 포이센 이전에는 그렇게 이제 불렸죠. 여기가 주로 요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1618년에 획득한 지역이 이 동포일생 지역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서포일생까지 이제 획득하게 되는데, 요 서포일생과 그러니까 동포일생이 연결된 지역, 요 지역이 포멜리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뭐냐면 포일생은 영토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드문드문하죠. 물론 여기 중간에 브란데부르크나 포일생 같은 그 좀 큼직한 영토가 있지만 영토가 산재돼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그 포일센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의 여러 연방국까지 더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토를 연결하기 위해서 특히 포일센 지역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포멜리안 지역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영토가 이렇게 산재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당시 그 폴란드 분할에 이렇게 가담을 해서 떨어진 영토를 서로 메꾸려고 했죠. 서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나라의 기틀을 이제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 포유덴 비에름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온 포유덴이라는 사람인데 이 포유덴에서 포유덴은 상당히 많아. 그래서 뭐 포유덴 1세, 포유덴 2세 등등 자주 애칭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포유덴 2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 전에 한 중전할아버지 정도 이렇게 되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유덴 비에름은 영토가 이제 산재됐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력을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기조들이 계속 고대망으로 이제 계속 연결되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위그노 등 외국 이주제를 활용했고, 왜냐하면 위그노들이 이제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상공업을 발달시키려고 했다. 참고로 그 당시 브랜덴부르크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고작 해봤자 100만도 안 됐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30년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뭐 주력군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예전에 말했지만 찔끔찔끔 눈치 보면서 이제 그 참여를 했던 거예요. 신궁편에 들면서. 자, 하여튼 그래서 인구를 이제 뭐냐면 유치를 하고 있죠. 우수 인력들을. 그리고 포유생 귀족들의 영진의 권한을 증대시켜주고 그들을 행정의 요직에 등용해서 융코와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오타죠. 융코와 국왕 간의 협조 관계를 유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조 관계가 이제 그 형성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영광 신분의 어떤 또 귀족들의 정치적 권리를 또 억제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들에게 협조 관계를 하면서도 이들의 이제 그런 정치 권력 억제하고요. 그다음 상비군을 또 설치하죠. 상비군을 상비군을 설치해서 이 포유생 귀족들을 융커들을 일종의 장교로 임명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토지 귀족과 절대 왕권이 서유럽과 달리 대립 관계가 아니라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좀 뭐냐면 주 특징이었다. 그래서 정치적 권리를 억제하면서도 그들에게 어느 정도 그들 관료나 그 당시 장교로 이제 등용을 시키면서 그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1세를 보죠. 프리드리히 1세 때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변에 가담하면서 프로이센 왕이라는 칭을 획득했죠. 예전에는 브랜덴베르크 선제였어요. 그 이제 프로이센 왕이라는 칭을 획득했던 거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동프로이센 지역이
폴란드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이 그 당시 브랜덴부르크 선제후의 그 영역이었죠. 근데 이제 브랜덴부르크 선제후가 브랜덴부르크 왕이라고 칭하면 브랜덴부르크가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맞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맞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동프리센 지역의 그 제후, 폴란드 제후를 승격시켜갖고 왕으로 함으로써 그런 이제 상하 관계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폴란드 제후로서 왕으로 승격한 거지. 그 당시 그 브랜덴부르크 선제후가 로서 왕이 됨으로써 뭔가 황제에게 어떻게 하극상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레드리 1세 다음에 프레드리 비에름 1세가 있어요. 이 프레드리 비에름 1세는 그 당시 뒤에 이제 나온 프레드리 2세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럽의 강대국을 발전 토대를 마련했고요. 이 사람이 주력했던 게 뭐냐면 관료 조직을 합리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상당히 강화시켰어요. 상비군을 훈련시켰다. 그래서 프로이센 군대들 뭐냐면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 네. 그래서 국가 예산의 2분의 1을 군사비로 진출했죠. 그 유럽의 제4의 군사대국으로 부강을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군인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프레드리 비에름 1세의 아들이 프레드리 2세인데요. 프레드리 2세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거의 학대를 받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매 맞고 살고. 프레드리 비에름 1세가 좀 약간 개팍한 성격인데 자기 아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군사훈련 시킨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그 갓난아기 때부터 뭘 했냐면 군사훈련장에 가갖고 그걸 보게 했대요. 지금 1살도 안 되는 애기들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놀라갖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세 번째 아들 태어난 게 프레드리 2세야. 그래서 프레드리 2세가 태어나니까 이제 비에름 1세는 얘를 이제 호독하게 군인을 만들려고 상당히 훈련을 시켰는데, 프레드리 2세는 군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문학이라든지 예술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레드리 2세가 프로스를 잘 두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 상당히 반발을 했고, 아버지가 이제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노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어디 도망가려면 프랑스 쪽 망명까지 하려고 했다. 친구 따라서. 근데 잡혀가지고 친구는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드리 2세도 이제 얘를 죽이려고 이제 아버지가 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옥생에 갇혀놓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누나가 뜯어 말려서 결국에는 프레드리 2세가 거기서 관심이 살아났다고 해요. 그 후에 아주 좀 죽은 듯이 있다가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그 곧바로 왕으로 프레드리 2세도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그 프레드리 비에름 1세는 말이 군인왕이고 군대를 이제 학중시켰지만 막상 이 사람이 전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프레드리 2세는 그 아버지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5세 왕위 계승 전쟁이나 그 다음에 그 이어서 7년 전쟁 이렇게 이제 유명한 전쟁들 하게 되죠. 그래서 5세 왕위 계승 전쟁이나 7년 전쟁 부분은 좀 이따가 그거는 좀 얘기를 할까요? 잠깐만.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일단 요게 이제 사역사 심화규제 제가 잘 정리해 놨는데 이걸 보고 넘어가죠. 이 5세 왕위 계승 전쟁은 12년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게르만법에 의하면 여자 상속은 황제 계승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다음 오스트리아가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이었죠. 합스부르크 왕이었던 칼 6세가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만 있었는데 그 마리아 테레지아를 이제 그 딸에게 황제를 좀 넘겨주려고 했어. 근데 게르만법 샬리카법이야. 샬리카법에 의하면 여자 상속은 황제권 계승이 없다. 그래가지고 왕으로서 뭐 이렇게 5세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는 건 괜찮지만 그 당시 뭐 황제로서 즉위한 거는 문제가 있다. 여자가. 자, 그러니까 이제 황제 칼 6세는 죽기 전에 그 당시 7명의 선제들부터 다 뭐냐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줬어. 그래서 그 사전 양해를 했죠. 그 당시 마리아 테레지가 즉위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즉위한 대가로
조금씩 뭐 이권도 나눠주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 포에니 2세도 그 딜에 참여해가지고 좋다, 여왕이 즉위하면 뭐 인정해주겠다, 황제도 이렇게 이제 해놓고는 그리고 이 말을 믿고 이제 황제 칼 6세가 제후드에 이제 합의를 하고 나서 국사 조칙을 이제 공포를 해요. 그래서 국사 조칙을 이제 공포를 해가지고 국사 그 조칙을 공포를 해갖고 마리아 테레지의 이제 황제 계승을 근거를 마련하고 그가 죽자 마리아 테레지가 황제를 계승하죠. 그런데 이제 막상 황제 즉위하니까 포유센이 약속을 어기고 이걸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어디를 점령하냐면 슐레지안을 점령해. 슐레지안. 네. 이 슐레지안은 지역이 이제 석유 공업이 발달됐고 석탄과 철이 풍부했던 지역이거든요. 인구도 많고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여기 이제 보면 요 지역이에요. 여기 슐레지안이야. 그러니까 체코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브랜덴부르크가 이쪽에 있으면 슐레지안이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의 맞먹는 거의 영토 상으로 볼 때 인구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주요 산업의 근거지였고 석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천상상 중요한 요충지가 슐레지안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슐레지안을 이제 점령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한 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동맹 관계를 보면요. 프랑스, 에스파냐, 바이에른이 포유센 편에 가담을 하고요. 영국은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해요. 참고로 영국은 실제로 이제 왕조 전쟁이 일어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영국은 그 당시 그렇게 국력이 강했던 나라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주로 돈으로 해결되고 군대는 적극적으로 파견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7년 전쟁 때 파견되긴 했지만 그거는 일부였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자, 그렇지만 이제 포유센의 그 포유니 2세가 그 당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드레스덴 조약으로 포유센의 슐레지안 점령을 인정하게 되죠. 자, 이때 영국과 프랑스 간에 식민지 전쟁이 또 같이 나왔어요. 이걸 무슨 전쟁이냐면 조지왕 전쟁이라고 해요. 조지왕 전쟁. 예. 조지아 전쟁, 조지왕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조지왕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과 프랑스 간에 거의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 식민지 전쟁 중에 세 번째 전쟁이에요. 세 번째 식민지 전쟁이에요. 그 당시 왕이 조지이기 때문에 조지왕 전쟁을 하죠. 조지아 전쟁은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조지왕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에이션 라샤파 조약을 통해서 현상 유지 조직이 결정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조 전쟁이 일어나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식민지 전쟁이 있었어요. 4번에 걸쳐서. 예, 이건 좀 이따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후식기를 걷게 되는데 요 사이에 외교혁명이 일어나요. 외교혁명. 예.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기존의 정통적인 외교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는 원래는 포유센 편이었죠. 여기 보시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 그건 오스트리아로 붙게 되고 영국은 원래 오스트리아 편이었다가 포유센 편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것이 이제 뒤에 7년 전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100년 동안 거의 그 관계를 유지했던 그 동맹 관계가 이때 바뀜으로써 외교혁명이라고 할 만큼 기존의 정통적인 외교 관계가 상당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왜 바뀌었냐면 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 그 당시 포유니의 마키아벨리적인 어떤 태도에 분격한 그 프랑스가 그 당시 프랑스는 루이 15세가 통치했던 국가인데 실제 루이 15세는 그 실권이 없었고요. 그 루이 15세 예첩이 있어.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포유니에 대해서 되게 권위적이고 그렇다 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포유니이 중앙 유럽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에서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스트리아의 어떤 외교적 그 권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서
2세기 동안 걸쳐서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맹국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드 증오했던 에카트의 여자가 있어. 러시아에. 에카트의 여자는 뒤에 에카트 2세하고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에카트 여자가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증이 참가해요. 그래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어디요? 그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이제 서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죠. 그 세 명의 실권자가 다 여자야. 그래서 세 자매의 동맹 이렇게 해갖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인 프리드는 패는 그런 둘러싸이는 그런 형세였죠. 그러니까 이제 상계국의 포위망에 고립된 상태에 놓인 프리드가 영국에 접근해요. 예전에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영국이 좀 적대적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은 해상 식민지에서 프랑스와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영국은 하노버 왕조였어요. 하노버가 독일이었었잖아. 그러니까 그 하노버가 조금은 공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왕실의 고향이었던 하노버를 지켰던 세력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년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유럽의 동맹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보통 외교혁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7년 전쟁을 볼게요. 7년 전쟁. 자, 우리가 이제 7년 전쟁 하면 단순히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 유럽의 국제전쟁이었어. 국제전쟁. 다양한 나라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식민지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전쟁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프로이센군은, 로브바 프랑스군, 로이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군, 조도르프, 러시아군을 해서 이제 각각 승리를 했고, 그렇지만 그 당시 쿠네스도르프에서 참패를 하면서 베르닝이 그 러시아군에 의해서 함락된 위기에 처해졌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말은 동맹이지만 실제로 뭐냐면 참여는 거의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일부 국보군이라고 해서 복군인가? 하여튼 그 영국은 그 당시 그냥 영국은 국보군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발음이 좀 그런데 예. 그래서 하노버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병력을 이제 독일에 파견했지만 그 수가 그렇게 프로이센에게 도움이 된 건 아니야. 되게 영국은 재정적 지원에 한정돼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영국이 왜 재정적 지원에 한정돼 있었냐면 영국은 유럽의 그 본토에서 전쟁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의 식민지 전쟁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해군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식민지 전쟁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아까 했지만 러시아가 이제 베르린 공격에서 함락할 직전에 누가 즉위했냐면 포터 3세가 즉위했어. 자, 이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이 포터 3세는 이제 예전부터 누굴 존경하고 있었냐면 프리드니 대왕을 존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위하자마자 군대 국가 철수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후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포트 3세가 좀 약간 버리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멍청하고 그래서 그의 부인이 이 사람이 독일에 조그만 있는 공국의 공주였는데 이 사람이 즉위가 돼요. 그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사람이 뭐냐면 이제 그 유명한 에카테 2세죠. 예. 오히려 에카테 2세가 독일이지만 실제 정책들을 보면 러시아를 위한 정책들을 더 하고 있고, 포트 3세는, 이 사람은 러시아인이지만, 실제 독일을 위한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포트 3세도 100% 러시아인은 아니에요. 독일하고 외가 쪽이 독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포트 3세가 즉위하자,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고요. 예, 프로이센과 강한 조약을 맺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프리든 2세는, 힘을 다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군을 각각 역발해서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이제 후 베르투스크 부르크 조약이에요. 자, 그래서 후 베르투스크 부르크 조약은 프로이센의 술래제한을 확인하고 전쟁을 종결시켰다. 그래서 프로이센이 강대국지를 공격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 토전사라고 해서 7년 전쟁하고 오스트 왕위계승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거 보시면 상당히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좀 한번 나중에 검색해갖고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7년 전쟁 와중에 벌어진 그 전쟁이 프랑스 인디안 전쟁 또는 프란치 인디안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 전쟁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17세기 때부터 거의 100년 동안 그 세계 각국의 식민지를 둘러싸고 자기끼리 싸우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100년 전쟁이 있었죠. 그걸 빗대서 두 번째 100년 전쟁이라 해서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이 승리해서 프랑스부터 인도, 캐나다를 이제 획득하죠. 예. 그리고 파리 조약을 이제 맺게 돼요. 이 파리 조약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오늘날 이제 오하이오 지역을 둘러싸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프랑스는 캐나다 쪽에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영국은 미국의 이제 그 오늘날 미국 대륙 그 미국 쪽에 이제 동북 지역 있죠. 예, 동부 지역에 이제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오하이오 진출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키백 전투 때 영국군이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프랑스군이 항복하여. 근데 또 비슷한 시기에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인도에서 프레시 전투가 있어요. 벵골 가날권을 둘러싸고 그런 프레시 전투가 있는데 이때 클라이브가 프랑스군을 격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식민지 전쟁들을 거쳐서 이제 마무리 진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 마무리된 그 조약이 파리 조약이에요. 자, 이 파리 조약은 보시면 파리 조약이라고 하지만 파리 조약이 되게 많아. 파리가 이제 그 당시 외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요거 외에도 이제 여러 역사들 보면 상당히 많아요. 미국 독립혁명이 끝나고 나서 파리 조약 있고요. 베트남 전쟁하고 이제 종결 협정이 또 파리 조약도 있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하여튼 여기에서 파리 조약은 1763년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캐나다 지역이 영국에 넘어가요. 네,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 보면 키백 중심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자, 그다음 미시시강 서쪽의 루이지나를 스페인에게 하락받고요. 있는데, 자, 이 루이질레나라는 땅이 오늘날 루이질레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이 오늘날 거의 중서부 일대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페인에게 이제 하향을 받다가 다시 이제 이 땅이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죠. 프랑스 넘어가다가 다시 프랑스가 몇천만 달러로 누구한테 갖다 팔아요? 미국한테 갖다 팔면서 이제 나중에 미국의 영토가 된 거야. 하여튼 그 당시엔 이런 조약이었다. 스페인에게 이제 하향을 해가지고 그 당시 프랑스가 스페인에게 하향을 했고요. 다시 스페인이 영국한테 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7년 전쟁은 큰 영향을 줬는데 7년 전쟁 때 식민지인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막상 7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떨어진 떡고물이 별로 없는 거야. 오히려 세금만 더 부과하고 영국 그 본토에서 우리는 그만큼 피를 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인들이 이제 단결이 점점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영국과 대적을 하고 그 예전에 영국하고는 그렇게 별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감정이 생기게 된 거지.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 독립혁명의 배경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프레드 2세 때 있었던 오스트 왕위계승 전쟁과 7년 전쟁을 좀 봤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 프레드 2세의 이제 그 국외 정책을 봤으니까 국내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 전후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니 뭐 7년 전쟁이니 하면서 이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토가 황폐화됐어. 그래서 이런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의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서는 세금을 면제하고요. 농민들에게 농기구와 종자를 무상으로 배급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상주의 정책을 이제 추구를 했어요. 중상주의 정책. 그래서 이걸 강방학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보호 관세를 설치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했다. 이건 뭐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의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자급자족을 위해서 낙후된 사업을 보호 육성을 했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국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견진물공업을 이제 했지만 실패를 했고, 군대와 관련된 이제 섬유공업이나 금속공업이 발달했다. 군대하고 뭐 섬유공업 뭘 관련이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군대 갑옷이라든지 군대 그 군복 있죠? 이런 것들이나 여기 군대 필수품들이 이제 그 뭐하고 연결됐냐면 섬유공업과 연결됐어요. 예, 그래서 요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차 폴란드 분화를 참여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폴란드는 그 중부 유럽의 동유럽의 강국이었어요. 예전에 러시아와 거의 맞먹는, 심지어 러시아를 능가하는. 그래서 폴란드가 한때 에스토니아 공국을 먹고 연합왕국을 만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폴란드 정치가 제대로 못하고 귀족들이 이제 막 분열돼 있으니까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8세기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그 다음에 그 포이센 간에 폴란드 분할을 3번에 걸쳐서 했죠. 그때 1차 폴란드 분할에 참여해서 그 서프리센 영토를 획득했어요. 아까 이제 동프리센하고 그 다음에 서프리센 영토는 요때 획득해서 영토 통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자신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국가의 제1의 공복이다. 난 제1의 신분권이다. 자칭하면서 상당히 볼테를 흠모하면서 계몽군주적 모습을 띄고 있죠. 예,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 전제군주에 자취를 했다. 볼테를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반 마키아벨리론이라는 책이 있어. 예. 그래서 이 반 마키아벨리론을 썼는데, 그래서 마키아벨리론에 대해서 마키아벨리에 대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그 통치 형태를 보면 정통 마키아벨리스트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을 상당히 싫어하고 마키아벨리적인 모습을 싫어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이 왕이 됐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아버지도 더 능가한 거의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런 모습들 보였다. 좀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포츠단 공정 같은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반 마키아벨리를 저수했지만 그의 외교와 군사활동은 마키아벨리즘 포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등등등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사법개혁을 하죠. 사법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고문을 제거했어요. 고문은 이제 그 아시죠? 예전에 할 때 고문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의 그 거짓된 진술을 받아내는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 고문 제거는 좀 그쵸 많이 고문을 없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비군을 증가시켰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레드리히 2세는 동유럽 절대주의 체제의 포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군국주의적 관료제의 절대 왕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군대 지휘자로서 융코를 국가의 근거로 생각하고 그들의 농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주는 방면에 중산계급의 이해를 무시하고 멸시를 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레드리히 2세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포이센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프랑스 문화에 심취했지만, 그 당시 이제 프레드리히 2세는 프랑스 문화에 심취했고, 그지만 독일 문화의 새로운 움직임이었던 질풍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질풍 노동운동은 뭐냐면, 그다음 독일의 고전주의 문학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게테 같은 사람들 있죠. 파우스트슨.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포일센을 한번 살펴봤고요. 러시아로 넘어가죠. 러시아는 오랫동안 몽골의 침입을 받았죠. 그래서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반 3세 때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반 3세가 이제 몽골의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 이제 그 강력한 전제군주를 확립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러시아 군주들은 모두 그 뭐냐면 러시아인의 짜르라고 호칭을 치는데 이는 카이샤라는 러시아어로서 그가 멸망한 비잔틴 황제들의 노마 후계자를 자체를 뜻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 자, 하여튼 제가 다른 것을 읽고 있었어. 2만 3세인데 2만 3세 할 때 몽골부터 해방이 됐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만 4세 때 2만 하다가 지금 다른 걸 했는데 2만 3세 때 몽골 해방을 하고 아까 짜르 있죠, 짜르. 짜르라고 치면 그때 사용했어요. 적어놓고 다른 걸 읽고 있었어. 네. 그래서 짜르라고 치면 그 당시에 이때 사용했는데 짜르라는 말은 카이샤라는 뜻이죠. 카이샤라는 러시아어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의미로서 짜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 말은 자기가 노마를 계승했다는 거야. 그래서 모스크바를 제3의 노마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반 4세 때 근데 러시아를 이제 시작했는데 2반 4세를 2반 내제라고 또 불러요. 비밀 경찰청을 창설하고 그다음 봉사귀족들 형성하고요. 그다음 농노제를 강화하고 농노제를 기본으로 항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전제군주를 형성했다. 그래가지고 위로부터의 어떤 지배 체제를 구성했다는 거죠. 자, 비밀 경찰청을 창설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귀족들과 타협을 했지만 또 반항하는 귀족도 있었어요. 반항하는 귀족들 어떻게 까그리 없애야 되겠죠. 그 비밀경찰제를 마련해서 반항하는 귀족들 탄압을 했어. 이게 아마 러시아의 전통인 것 같아. 예전부터 이제 계속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러시아 혁명 끝난 후에도 비밀경찰을 만들어가지고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대규모 수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사귀족 같은 게 뭐냐면 예전에 그 구귀족도 있어요. 구귀족들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그 군사적 봉사, 군역을 짊어지게 하고 대신에 토지를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봉사귀족은 종제 구귀족이 아니라 그 신흥귀족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들에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권리도 주고 말 안 들으면 또 비밀 경찰을 통해서 구귀족 제거한 것처럼 똑같이 제거하고 적당히 이제 당근과 책직을 이제 행사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제군주제를 형성했다. 약간 독일하고 비슷하죠. 융콜 계급들을 끌어안아서 자기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거하고 비슷한 이제 행동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당시 곡물과 목피 등 고육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산업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반 3세와 2반 4세는 나중에 생긴 로마노프 왕조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다 가죠. 자, 모스크바 대공국의 왕이었고, 자, 아까 이제 2반 4세가 죽은 후에 혼란기가 있었어. 혼란기가. 그래갖고 이제 폴란드가 공격해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기를 이제 수습한 왕조가 있었어요. 이 왕조가 뭐냐면 루마노프 왕조야. 그래서 앞에서 2반 4세 때 형성된 그 여러 신흥 귀족 중에 이 노마노프 왕조를 세운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마노프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종전에 모스크바 대공국의 그 정책들을 계승하죠. 그러면서 농노제를 강화시키면서 자연농민들의 몰락이 계속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농민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난이 나는데 이게 무슨 난이냐면 스테판 나진의 난이 있어요. 이 스테판 나진의 난 제가 이게 매끄러워가지고 잘 안 쓰여지네요. 스테판 나진 심화규제 그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자 스테판 나진의 난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국가와 지주들의 압박에 시달린 일본 농민들과 코사크라고 해갖고 저 중앙아시아 쪽에 그 유목민족도 있어. 이들이 1670년 동강과 볼가강 하류에서 스테판 나진을 주모자로 해갖고 반란이 있는데 곧바로 진압이 됐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포트로 대제를 볼게요. 보통 이제 러시아의 대표적인 계몽군주가 포트로 대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나이가 어릴 때 즉위를 했어요. 뭣도 모를 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이 어릴 때 정치를 이제 안 하고
그 놀고 있었고, 이제 이 사람은 정치 어리니까 이제 그 정치 안 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누구였는데 이봉누이가 소피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피아가 실제로 친위대였던 스트레치의 지지를 받아 섭정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개파를 친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포트 대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자기 그 이복 누나들 그 패하고 거의 이제 수련에 유폐시키고요. 실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치라는 그 친위 분대를 해산시키고 그들을 다 처형을 시켜요. 반란을 일으켰다는 명분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잠깐 그 어릴 때 실권 정치를 이제 안 하고 있을 때 그 유럽을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대해서 서유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후진사의 러시아를 서유럽화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근대화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서유럽의 문화나 풍습 같은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생활 풍수의 서유럽에서 단발령을 내리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 수염을 이제 깎지 못하도록 하죠. 하도 반발이 크니까 수염세를 부과해가지고 이제 부과되고 그 수염세를 내면 그 면제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서유럽화 정책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을 파견하고 어디에 서유럽에 유럽 전문가들 초빙하고 서유식 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 다음 교회 관계 인사들이 그의 개혁에 반대하는 거 보고 그 당시 수자대주교가 있었죠. 예, 그 수자대교는 러시아 정교의 제일 높았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폐지하고 황제가 지배할 수 있는 종교에 대치를 했다. 그래서 황제가 교회를 장악을 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땅은 큰데 대부분 그 바닷가가 부둥항이야.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북극 쪽으로 연결된 그 바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뭐냐면 조금만 추우면 바닷물이 얼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는데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 쪽으로 나가려면 발트해 쪽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발트해를 나가려다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이 스웨덴하고 한번 싸워야 돼. 근데 그 당시 스웨덴은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북방전쟁이라고 해요. 북방전쟁. 그래갖고 그때 이제 1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졌고요. 2차 때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 2차 전쟁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북방전쟁을 보면 자 전투 전에 네덜란드, 덴마크와 비밀 조약을 맺고 스웨덴과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홀바타 전투에서 이제 크게 승리를 하게 돼. 그리고 이제 니시탄트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스웨덴으로부터 발트해 연안에 땅을 얻게 되면서 그 발트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웨덴에서 얻은 땅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도시가 페트로그랜드예요. 성 페트로그랜드를 건설해요. 이건 계획 도시예요. 예전에 이제 레닌그라드 이제라고 해서 나중에 호칭이 바뀌었다가 페트로그랜드로 페트브루크 이제 바뀌죠. 페트로그란드로. 예.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페트로그란드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이 페트로그란드는 거의 서유럽풍으로 만들었어.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첨단 계획도시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성 페트브루크라고 했다가 브루크가 독일식 언어잖아요. 독일식 발음이니까 나중에 성 페트로그란드로 바꾼 거예요. 예, 그 명칭이. 그러다가 이제 또 소비에트 집권 후에 레닌그라드로 바뀌었다가 다시 성페트로그란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지명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동방정책을 계속해서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장악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청나라와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흑룡강방으로 진출하니까 여기 저지를 당했어. 이 네르치스크 조약을 맺고, 그래서 강희제와 네르치스크를 책을 내서 흑룡강방의 진출을 저지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개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행정 개편 내용을 보면요, 행정은
그 9명의 원로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각각의 9개 부서를 또 마련해서 간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자,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전국에 병사국을 설치하고 그걸 바탕으로 징병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이 병사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징병제 목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서 지방행정구역에 또 기틀이 돼요. 그 지방행정구역에 기틀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지사를 임명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지배를 하도록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걸 통해 중앙의 비능률적이고 수많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재정적으로 이제 다른 그 동유럽의 절대 왕정과 마찬가지로 중상주의 정책을 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농노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했죠. 그래서 국세 조사 과정에서 모든 부동층은 농노로 기록을 하고요. 농노의 양적 팽창을 가져오게 했고, 간직자에 대한 토지의 하사는 농노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에카르트 2세예요. 에카르트 2세가 이제 그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에카르트의 여제가 있었어. 여제가 있다가 그 다음에 에카르트 여제가 죽고 나서 포르투갈 3세가 즉위했다가 7년 전쟁 말기에 프로이센의 공격을 중지시켰다가 쿠데타에 일어나서 또 살해당했죠. 그래서 그 포르투갈 3세의 독일 부인이었던 에카르트 2세가 즉위를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영토 확장을 이제 깨하게 되는데요. 동쪽으로는 그 동진 정책을 계속해서 시베리아족을 계속해서 했지만 이제 그 밑에까지 흑룡강쪽으로 갔다가 다시 청나라 제주도 실패하고 계속 동진에서 오늘날 알래스카를 차지하죠. 이 알래스카는 다시 그 미국에게 팔아요. 이 땅을 땅을 치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땅인데, 자, 하여튼 미국한테 갖다 팔았다. 나중에 미국 땅이 되죠. 그래서 서쪽에는 폴란드 분할에 거쳐서 유럽을 진주해서, 그래서 상당수의 폴란드 땅이 러시아 땅이 되죠. 그 다음에 남쪽의 너투 전쟁으로서 투르크로부터 흑해 연안 일대와 크리미아의 일부 지역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흑해 자유여행권과 그 다음에 항구권과 보스포리우스의 다다라스 통과권을 획득했다. 참고로 이것도 뭐하고 관련된 거야? 예, 부동항하고 관련된 거죠. 부동항 정책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려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을 기준으로 해갖고 보면 발트해 쪽과 그 다음에 남쪽인 부동항, 투르크하고 관련된 지역이죠. 그 두 개도 이제 뚫어야 되는데, 처음엔 투르크와 세력이 너무 크니까 일단 좀 만만한 스웨덴과 싸워가지고 발트해 연안을 뚫었고, 에카르트 여제 때 뭐냐면 너투 전쟁을 계기 위해서 부동항을 이제 저쪽 그 흑해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계몽정치적 모습을 띈데 병원과 고아원을 건설했고요. 푸카초프의 반란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독립농이었던 코사크와 농노가 합세해서 그 동남 러시아 쪽에 반란이 났어요. 그래서 농노들의 자유와 토지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었고, 그때 이제 이걸 강력하게 진압한 여제는 그 여러 지방들 50개 행정구역을 개편해요. 그래서 황제가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 포르투 대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기는 좀 약간 생략돼 있지만 어떤 정책들이 있냐면 자신의 세력 기반 확보하기 위해서 국유지를 하사하죠. 그래서 관료들이나 그 귀족들 국유지를 해서 하사를 한다. 왜냐면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의 공주예요. 예. 그리고 자기 심이 아니라 되게 보면 그 군대 장교들을 잘 설득시켜갖고 쿠데타를 통해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정권 기반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해. 권력 기반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국유주의라서 해서 자기 세력 기반을 확보해서 자 이런 부족한 부분 국내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 정비와 법 전환을 시켜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여러 법률이나 법전을 정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도시의 농촌학교를 설립하죠. 각 도시와 농촌에. 학교를 설립했다. 법률 정비하고 각 도시의 농촌 학교 설립하는 것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계몽 정치와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도 누굴 좋아했냐면 그 당시 프랑스 계몽 사상가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볼테를 불러갖고 얘기를 하고. 근데 좀 이 사람도 좀 이중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볼테를 이제 불려다가 대화도 하고 내가 이만큼 선진적인 계몽군주라는 모습을 비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계몽군주의 영향을 받고 뭐냐면 만들어진 러시아 작품들은 또 금설치했죠. 그래서 나디신첵프의 페트로부르크에서 모스크바 여행기란 유명한 체리 비판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금수로 정했고 이런 모습들을 보내요. 그래서 약간 겉으로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후원을 해주면서 그 영향을 받고 나타난 러시아의 어떤 근대화 흐름들은 차단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후에 점점 계몽군주적 모습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몽 서적들을 이제 프랑스식 서적들을 다 금서시키고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잘난 모습만 있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지배 기간 동안 지배층의 귀족하고 농민 간의 문화적 경제적 괴리가 점점 커져요. 프랑스 같은 지배 귀족들은 궁중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러시아를 쓰면서 이제 썼던 거예요.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컸던 것이 나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어떤 배경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 분할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분할 있죠.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폴란드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폴란드가 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갈려졌는가 이렇게 보는데 잠깐 이제 이거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80번이에요. 80번. 서포트지 인증번호 80번. 다 적었죠? 예. 자, 그러면 폴란드 분할 관련돼서 폴란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심화규 443페이지 보세요. 폴란드는 이제 서쪽의 서슬라브 계통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슬라브하고 좀 달라요.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보통 러시아를 비롯한 동슬라브족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다르다. 그리고 유럽 세계가 밀접한 관계를 했고 폴란드가 한때는 되게 한때 잘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14세기 때 발트 연안에 있는 리투아니아 공국을 이제 합병을 하고요. 그 다음 16세기 때 발트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에게도 왕조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7세기 때부터 주변의 여러 민족도 공격을 받게 돼. 투르크, 타타르, 스웨덴, 러시아 등등의 공격을 받고 약화되는데 세태 이유를 보면요. 일단 지리적 조건을 보는데 폴란드는 그 땅이 이제 사방으로부터 여러 국경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침해를 받게 돼. 근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처럼 상맥이나 이런 거 지형 지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되게 하천이 많은 평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 없어. 그리고 주변에 여러 국가도 둘러싸여 있고요. 그다음 폴란드의 정치 제도도 문제인데 폴란드는 야게도 왕조가 지배했던 왕조예요. 근데 이 야게도 왕조는 여러 소국과 연합제국, 귀족들 연합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군주들 선거제도 보나요. 그래서 강력한 군주를 원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없는 외국인들을 주로 선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되고요. 실권은 그 귀족들로 이제 구성된 신분제 국회에서 다 있고, 그래서 신분제 국회는 절대적인 거부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이제 통과시키려면 만장일치제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효율성이 기대할 수 없겠죠. 만장일치제는 말이 좋아서 만장일치제지 실제로 어떤 정책도 못하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이제 귀족 계급들의 어떤 계급적 이기심, 톱착상이 이미 외국상인데 어떤 박해, 그 다음에 그 시민 계급의 어떤 재고 및 농노제 강화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폴란드를 쇠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드 분할을 해서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제 세 개 국가가 분할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잠깐 이제 뭐 그 코스추스쿠 중심으로 저항 운동도 있었지만 곧바로 진압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러시아의 지배를 많이 받았죠. 그 많은 지배 중에.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독립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아이고. 자, 다시 넘어가서요. 자, 그럼 왕조전쟁의 전반적인 성격을 좀 볼게요. 이 왕조전쟁의 전반적인 성격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90 몇 년도인가? 오래된 객관식 기출에 나왔는데 한번 전반적인 성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왕조전쟁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면 원래 이제 왕조전쟁 전반적인 성격이 왕조전쟁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여기 좀 진행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국민적 이해관계보다는 왕조적 이해관계가 앞선 전쟁이었다. 아직까지 완전한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영토 문제에서도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왕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토가 서로 이제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지금 아무리 대통령이 권한이 크다 해도 독도를 일본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발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땅을 넘겨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 뭐 시민이라고 하죠. 이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요구보다는 그냥 왕들끼리 협약해서 땅을 넘겨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왕조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앞선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국제정치는 틀이라고 있으면 세력군인의 원리가 적용됐다. 예, 세력군인의 원리죠. 그래서 심히 불리한 쪽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힘을 몰아주면서 유럽 내 심의 군영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힘이 없으면 그쪽으로 힘을 몰아줘요. 그래서 영국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서 왕조 전쟁이 일어날 때 4번에 거쳐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식민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죠. 식민전쟁. 예, 4번에 거쳐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식민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자, 이 식민전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먼저 볼게. 아우쿠스부르크 전쟁이 있어요. 아우쿠스부르크 전쟁. 자, 아우쿠스부르크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의 윌리엄 전쟁이 났어요. 윌리엄은 그 당시 왕이에요. 예. 두 번째 이제 전쟁이 뭐냐면 두 번째 에스파냐 왕위 이기는 전쟁 있죠. 그때 이제 뭐냐면 옌 전쟁이 났어요. 옌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있죠. 세 번째가. 자, 이때 일어난 것이 뭐냐면, 아이고, 왜 갑자기 커지나, 얘가. 조지 왕 전쟁. 조지아 전쟁이 아니라 조지 왕 전쟁이야.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 전쟁이죠. 7년 전쟁을 할 때 일어났던 것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그 유명한 프랑스 인디안 전쟁. 그 다음에 인도 지역에서는 프레시전 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파리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왕조 전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뭐 7년 전쟁이 있는데 요거 뭐 저번에 설명을 했죠. 내용이 좀 여기 보니까 더 자세히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각자 보시고,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절대왕정의 사회경제 구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요게 빠진 게 있어갖고 좀 이걸 보충할게요. 서양사 심화교재 부분을. 뭐가 빠졌냐면 오스트리아 절대왕정이 없네요. 여기는.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정치 부분을 볼게요. 자, 오스트리아는 이제 그 당시 합스부르크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국은 오스트리아 본국 외에도 주변의 헝가리, 보헤미아, 모라비아 등 민족과 언어를 달린 여러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민적 통합이 다른 나라보다 되게 심했다. 이끌어내기 되게 어려웠다. 이런 거죠. 다민족 국가였어.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는 또 신성 로마 제국 제의도 차지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 테레지 여왕은 이제 슐레이지노로서 프로이센을 상실을 했고, 그 옆에 이제 그 아들이 요제프 2세요. 이 사람은 이제 계몽 전제 군주로서 내정 개혁을 해줘. 그래서 농노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영토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국가 통합이 어려워. 그리고 19세기 민족주의 학살에 상당히 경계를 냈던 사람이야. 민족주의가 확산되면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돼요?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메테네린이 오스트리아 메테네린 재상이 그 당시 그 민족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비내이 같은 걸 만들었던 거, 빈치즈를 만들었던 것은 오스트리아가 분열되지 않기 위한 어떤 조치였던 거야. 예, 메테네린 정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쭉쭉 넘어가서 요걸 봐야 되겠죠? 합격자 서브노트. 자, 사회경제 구조를 이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보면 자본주의 절대왕정 해갖고 절대왕정 시기 때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나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요. 그 16세기 이후에 유럽의 근대 자본주의는 본격적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은 절대왕정의 설립과 때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서로 양자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업의 팽창과 농업의 자본주의 발전 없이는 날로 팽창한 관료제적인 어떤 절대왕정의 국가기구를 재정적으로 지탱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절대왕정의 국가기구 자체가 새로운 자본주의 주체였고, 이를 정치적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절대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아까 상업이 발전하고 농촌 자본주의 발전 없이는 마련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농촌 자본주의라는 것은 길드 체제가 이제 해체되고 나서, 그리고 유명무실화 되면서 이 길드에서 생산된 많은 그 길드에서 이제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 지리산업 발견 이후에 많이 필요했던 어떤 생산 물품들을 길드 체제에 생산하지 못하니까 농촌 자본주의에서 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농촌엔 직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절대왕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왕정은 또 국가 기구 자체가 자본주의 주체가 되고 정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 중상주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절대왕정은 경제를 통제하고 보호 육성하면서 지도해 나갔다. 이런 것들과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왕조 전쟁이 많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려면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하여튼 관료제와 또 이런 거 상비군들을 유지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했던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위기로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원제 붕괴 과정에서 통해 유럽 농촌을 개편해가지고 동부 유럽 같은 경우에 서부 유럽이 이제 장원제 붕괴될 때 점점 새로운 장원제가 형성이 돼 있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추헤르 샤프트, 재판 농노제, 또 영주 농장제가 수행됐다.
그래서 이 구체적 샤프트는 종전의 고전적 장원제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자급자족.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나 국제 시장을 목표로 해갖고 곡물 생산하는 영주층은 이 토착사를 배제하면서 수상업을 종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장했던 계층이 프로이센의 융커층이죠. 이들 영주층 후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4, 15세기 때부터 장원제와 농노 예방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요몬이라는 계층이 등장을 하고 농민층 계층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 요몬이라는 계층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할 텐데, 보통 유럽에서 영국에서는 3분할제라고 하죠. 위에 뭐가 있죠? 젠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몬이 있고, 그다음 농업 노동자가 있어. 예. 그래서 젠트리는 지주 계층이에요. 향신 지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요몬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젠트리부터 땅을 빌려요. 그래서 차징하죠. 차지농이라고 하죠. 작아면서 차지농으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예전에 백년 전쟁 때 롱보 있죠. 예, 큰 하늘 소형 보병 계층을 담당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농업 노동자들은 자기 땅이 없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때마다 요몬 밑에 들어가갖고 이 품파이하는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세 개 계층이 그 당시 1차 인클로즈 운동과 2차 인클로즈 운동 때 이렇게 영국 사회에 형성이 됐다.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편 자유노동을 창출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요몬 같은 자본주의적 농업기업가들을 이제 배출시키게 되었다. 자, 15세기 말이 시작되면서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치열했던 인클루즈 운동은 이러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농촌의 공동체 성격을 해체시켰고요. 자, 이 인클루즈 운동은 모직물 공업인 양모의 세요가 급증했다. 목양업에 의한 목장을 만들고자 농민을 추방하고 토지를 집중시켜 울타를 치는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이 1차 인클루즈 운동인데, 자, 그때 젠티라 불리는 지주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자유로운 농노에 입각해서 농업과 목축을 공유한 자본가적 농업 기업가였다. 근데 이게 젠티라고 했지만 젠티가 아니라 요몬이에요, 요몬. 이거는 좀 정리가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1차 인클루즈 운동, 2차 인클루즈 운동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요. 자, 그럼 프랑스를 보죠. 프랑스에서는 농노 해방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농민은 자유로운 신분이었어요. 이건 영국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영국은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자원제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게 잔재조차도 없어지게 되죠. 근데 프랑스는 좀 달라. 프랑스는 봉건적 공납이라는 건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봉건적 공납이 생산물 지대로 고정되면서 영주권 해체도 불안정했다. 예. 그래서 반쪽짜리 자원제 해체야. 그래서 농노라는 신분이 없어지고 예전에 이런 장원제가 해체됐지만 이 장원제를 바탕으로 한 이런 봉건적 잔재는 계속 남아있었어요. 무슨 이름으로? 예, 봉건적 공납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표적인 게 생산물지대야. 이 생산물지대는 뭐냐? 이거는 자기가 토지를 빌려서 지대를 납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자영농이지만 예전에 자기 선조들이 농노였을 때 예전에 주인이었던 귀족들에게 일종의 생산물 지대를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도 이제 많으니까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폐지가 됐던 거죠. 자, 영국과 같이 인클루즈 운동 거의 없이 공동체 성격도 대부분 그대로 잔존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심했거든요. 인클루즈 운동 결과. 그래갖고 이제 양극화가 심하고 토지가 없는 사람 아예 토지가 없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거나 아니면 토지를 빌린 사람들은 집중돼 있고요. 예, 그래서 경영과 토지 소유의 집중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대부분 90% 이상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토지를 뺏기고 빈민으로 이제 전락을 하거나 농업 노동자도 하거나 아니면 도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농민 계층의 분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본가적 농업 기업가처럼 이렇게 추존도 없었고요.
그리고 있어도 뭐 수조 많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평범하게 살았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라든지 토지를 빌리는 어떤 차지농이라고 하죠. 그 비율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이제 요몬처럼 이렇게 그 토지 소유라든지 젠티나 요몬처럼 토지 소유나 토지를 이제 그 소작을 빌리는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빌리는 이제 소작농도 평균적으로 빌려가지고 소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제 중소농민층 이렇게 형성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지역적으로 볼 때 프랑스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거 다른데 그 북부에서는 라블레라고 알려진 중상층 농민층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계층 분화가 진행돼 있었고요. 예, 북부는.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대차직농 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토지와 함께 남의 토지도 빌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 자본가족 농업기업가도 나타났다. 그래서 요몬 같은 사람도 나타나지만 이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이제 시기에 따라 좀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평준화됐다. 차지농이나 그 다음에 자영농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자기 소유 가지고 있고 남의 토지를 빌면서 비슷한 양으로 살고 있었다. 토지 보유량으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봉건적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그 자본가적이고 부유주의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젠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게 좀 부연 설명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주이면서도 또 뭐냐면 자본가적 성격도 동시에 있어요. 왜냐면 이 젠트리가 이제 그 땅을 나눌 때 큰아들에게 이제 나눠주죠. 예, 분할상속제가 아니라 장자상속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주가 되는 거고 거기 지역에서 그리고 나머지 둘째 아들부터는 도시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이 산업 부르주아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전문직에 종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주와 그 자본가가 대립이 별로 없어요. 예, 계급적 대립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 뭐 청교도혁명이라든지 명예혁명도 계급 대립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계급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프랑스를 보면 시민계층의 상층이 대부르주아 계층이 토지와 간직을 획득하여 귀족이 되기를 원했고 귀족에게는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봉건적 신분제는 그대로 종속을 하고 있었다. 그래갖고 그 시민계층의 상층들은 범법귀족으로 이제 귀족계급에 편입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귀족계급들은 산업에 종사하는 걸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계속 봉건적 신분제가 그대로 종속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계급하고 그 다음에 시민계층 간의 어떤 계층적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시민계층 상층 외에는 그래가지고 대부분 시민계층하고 그 귀족 간 대립 구도가 형성돼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엔 프랑스 같은 계급혁명이 났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 이제 보면 그 급격히 넓어진 시장과 이에 따른 증가된 수요를 아까 같은 이제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길드 생산을 가지고 충족시킬 수 없었어요. 왜냐면 길드는 이제 슈퍼트 강제를 갖고 생산량이라든지 생산 그 질이라든지 생산량과 가격 이런 것들 다 통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인 겸 제조업자들은 도시 길드에 흡수하지 못하고 대개 보면 수공업자를 이용하는 직인들이죠. 예, 장인으로 들어가지 못한 직인들을 이용하거나 길드의 제약을 받지 않은 농촌에 진출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농촌에 진출해서 농촌 수공업을 발달시켰죠. 선대제 방식으로. 그래서 산인자본가들은 선대제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으며 이에 비해 메뉴표준 19세기 가장의 전체 생산에서 극소수에 차지했다. 그래서 이 선대제라는 것은 그 미리 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공업 짓기라든지 그다음 그 물품이라든지 자금들을 그 당시 그 농촌에 있는 수공업자 직인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이들이 이제 뭐냐 물건을 만들면 이걸 각각 유통해주고 그 다음에 보급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게 상인 물주가 있으면 상인 자본이죠.
그래서 각각의 업종을 갈려요. 생산 공정은. 그래서 A 공정, B 공정, C 공정. 거기에 각각 이제 직인들이 있죠. 농촌에 있는 이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면 요 상인들에게 주면 상인은 다시 B 공정에 넘겨주고 B 공정은 C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B 공정은 또 상인들에게 넘겨주고 다시 상인들은 또 C를 넘겨주고 C는 다시 D를 넘겨주고 이렇게 공정을 뭐냐면 연결시켜줘 상인 그 물주들이.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뭐냐 갖다 팔아 유통시키고 판매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제 했던 것이 선대제고요. 19세기 때 이제 그 조금씩 등장을 했던 그러니까 산업자본 때 조금씩 등장했던 메뉴표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산업자본가들이 이제 주로 했던 방식인데 자, 물론 이제 메뉴표처가 산업자본가 그 다음에 그 상인자본, 그러니까 상업자본이죠. 상업자본이 선대제 이런 구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상당수가 메뉴표처는 산업자본가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하죠. 공장제 수공업은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그 공간이 작업 공간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돼 있어요. 분업을 하죠. 분업하고 협업을 하죠. 공정이 하나하나 세분화돼 있고 그래서 세분화된 전문화된 공정들을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 오늘날 그 시스템처럼 비슷하게.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기계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공업 직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분업하고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진행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정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야. 주로 상업 자본가들 했다. 그래서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진행을 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뉴표처가 이제 좀 발전된 것이 뭐냐면 그 산업혁명 때 이제 공장계 수공업으로 발전된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선대제보다는 메뉴표처가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선대제는 상인자본가, 상업자본가들 연결돼 있고 메뉴표처는 산업자본가와 연결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쭉 얘기를 했고요. 좀 쉬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그 인클로즈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아이고 이게 왜 안 되나 또 꺼야 되는데.